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책사람입니다. 밤새 첫눈이 내렸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올 들어 첫눈인데 구독자 여러분도 그랬나요? 이상하게 이번엔 어린 시절 눈을 대하던 마음처럼 설렘이 느껴지고 뭔지 모를 기대감에 이런 마음이 저 스스로도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어린 시절엔 시간을 세지 않았었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내게 남은 날들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삶 자체가 주는 생동감,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아름답다고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어린 시절처럼 빙빙 돌아봤답니다. 벌써 따뜻한 햇살에 눈은 다 녹아가고 처마 밑에서 뚝뚝 눈 녹은 물이 떨어지는데 구독자님과 이 겨울 살아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준파 라이리의 단편소설 질병통역사를 읽어드릴까 해요. 한 젊은 부부의 관광 가이드를 맡은 중년의 남자는 그만 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젊은 부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마는데요. 그럼 그 부부와 함께 인도의 여름으로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차 가판대 앞에서 다스 부부는 누가 티나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할지 티격태격했다. 다스 씨가 전날 밤에 자신이 아이를 목욕시켰다는 점을 들자 결국 다스 부인이 수그러들었다. 카파시 씨는 자신의 큼지막한 흰색 엠베서더에서 다스 부인이 내리는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 지켜보았다. 노출이 심한 편인 면도한 다리를 끌면서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들은 코나라크의 태양신사원에 가는 길이었다. 건조하면서도 화창한 토요일이었다. 꾸준히 불어오는 바닷바람 덕에 7월 중순의 더위가 한풀 누그러져서 관광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보통 때 같으면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이렇게 일찍 차를 세우지 않겠지만 그날 아침 샌디빌라 호텔 앞에서 이 가족을 태운 지 5분도 채 안 되어 꼬마 아가씨가 칭얼댔다. 카파시 씨가 호텔 현관의 지붕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다스 부부를 보았을 때 맨 처음 알아본 것은 이들이 30도 안 되었을 싶은 아주 젊은 부부라는 점이었다. 이 부부에게는 로니와 보비라는 두 사내 아이도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적어 보였으며 둘 다 반짝이는 은색 와이어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었다. 이 가족은 인도인처럼 보였으나 옷은 외국인처럼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밝은 색깔의 빳빳한 옷을 입고 반투명한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카파시 씨는 외국인 관광객에 익숙했다.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외국인을 자주 배정받았다. 어제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노부부의 관광 안내를 맡았다. 두 사람 다 얼굴에 반점이 많았고 머리털은 솜털 같은 백발이었는데 너무 가늘어서 햇볕에 탄 두피가 드러나 보였다. 그와 대비되어 햇볕에 그을린 젊고 싱싱한 다스 부부의 얼굴은 더욱더 도드라졌다. 자기소개를 할 때 카파시 씨는 양손을 합장하며 인사했는데
다스 씨는 카파시 씨의 팔꿈치까지 느낌이 전달되도록 미국인처럼 손을 꽉 쥐며 악수했다. 다스 부인은 입 한쪽 끝을 실룩이며 카파시 씨에게 의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관심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가판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내 아이 가운데 형으로 보이는 로니가 땅에 박힌 말뚝에 매여 있는 염소에 흥미를 느껴 차의 뒷좌석에서 갑자기 밖으로 엉금엉금 나갔다. 염소 만지면 안 돼. 다스 씨가 말했다. 그는 페이퍼백 여행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가 시선을 위로 향했다. 그 책에는 노란색으로 인도라고 쓰여 있었는데 외국에서 출판된 것처럼 보였다. 왠지 자신이 없게 들리고 약간 날카로운 그의 목소리는 아직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염소에게 껌을 주려고요. 이렇게 말하며 아이는 앞으로 달려갔다. 다스 씨도 차에서 내려 무릎을 굽혔다 폈다 몇 차례 반복하며 다리 근육을 풀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한 그는 로니의 확대판인 게 틀림없어 보였다. 사파이어색 차양모를 썼고 반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차림이었다. 인상적인 망원 렌즈와 다양한 버튼과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 그가 목에 걸친 카메라가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복잡한 물건이었다. 그는 로니가 염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막으려는 생각은 없는 듯했다. 보비, 내 형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따라가서 지켜보렴. 싫어요. 보비가 차에서 내릴 기미 없이 말했다. 그는 카파시 씨의 옆 조수석에 앉아 사물함에 붙어있는 코끼리 신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카파시 씨가 말했다. 아주 순하거든요. 카파시 씨는 완전히 은발이 된 머리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46살의 남자였지만 연갈색 얼굴과 주름살 없는 이마를 보면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땠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도 틈이 나면 이마에 연꽃 향유를 살짝 바르곤 했다. 그는 회색 바지와 이에 어울리는 재킷 스타일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 부분이 잘록하고 옷깃이 넓은 반소매 셔츠는 얇지만 질긴 합성 섬유 제품이었다. 이 셔츠는 그가 재단과 옷감을 정해서 단골 양복점에 맡긴 것으로 오랫동안 운전을 해도 구김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관광 안내를 할 때 가장 즐겨 입는 복장이었다. 그는 앞 유리창을 통해 로니가 염소 주위를 맴돌다가 옆구리를 재빨리 만져본 다음 다시 차로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릴 적에 인도를 떠났습니까? 다스 씨가 다시 차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을 때 카파시 씨가 물었다. 아, 미나와 저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다스 씨가 갑자기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죠. 지금은 부모님이 여기 계세요. 은퇴하셨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차를 향해 뛰어오는 딸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의 좁은 갈색 어깨 위에서 여름 원피스에 커다란 자주색 나비 리본이 나풀거렸다. 아이는 노란 머리 인형을 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인형의 머리털은 마치 벌 주려고 무딘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 것처럼 보였다. 티나는 이번이 첫 인도 여행이에요. 그렇지, 티나? 이젠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티나가 말했다. 미나는 어디 있니? 다스 씨가 물었다. 카파시 씨는 다스 씨가 딸아이에게 말할 때도 아내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이상했다.
티나는 셔츠를 입지 않은 차 가판대 점원에게서 뭔가를 사는 다스 부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스 부인이 차로 돌아올 때 카파시 씨는 역시 셔츠를 입지 않은 한 남자가 널리 알려진 힌두 연가를 한 소절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다스 부인은 노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남자가 가사로 전하는 말에 짜증을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카파시 씨는 그녀를 관찰했다. 무릎이 드러나는 빨간색과 흰색의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네모난 나무굽이 달린 슬리본 신발을 신었으며 남자 네이같이 몸에 꽉 끼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블라우스의 가슴 부분은 딸기 모양의 옥양목 아플리케로 장식되어 있었다. 키가 작고 손도 고양이 앞발처럼 자그마한 여자였다. 입술 색깔에 맞춘 프로스티 핑크색 손톱에 몸매는 약간 통통했다. 남편의 머리보다 약간 더 길게 잘랐을 뿐인 머리의 가르마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다. 분홍빛이 어린 짙은 갈색의 큼지막한 선글라스를 썼고 자신의 상체만큼 큰 그릇 모양의 커다란 밀짚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의 한쪽에서는 물병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는데 손에는 신문지로 만든 커다란 봉지에 든 땅콩과 고추를 섞어 튀긴 쌀과자가 들려 있었다. 카파시 씨는 다스 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미국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뉴저지의 뉴브런즈 위크예요. 뉴욕 옆인가요? 맞아요. 거기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요. 어떤 과목이죠? 과학이요. 사실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뉴욕시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체험학습을 다녀와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린 공통점이 많네요. 당신과 나 말이에요. 카파시 씨는 여행 가이드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5년째입니다. 다스 부인이 차로 돌아왔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녀가 차 문을 닫으며 물었다.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카파시 씨가 대답했다. 이 말에 다스 부인이 평생 쉬지 않고 여행을 한 사람처럼 성마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영어로 쓰인 뭄바이 영화 잡지를 접어서 부채질했다. 태양신 사원은 프리에서 북쪽으로 30km밖에 안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다스 씨가 여행 안내 책자를 톡톡 치면서 말했다. 코나라크로 가는 길은 도로 사정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85km고요. 카파시 씨가 설명했다. 다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목덜미에 쓸리는 카메라의 줄을 다시 조정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카파시 씨는 손을 뒤로 뻗어 각 뒷문의 안쪽에 있는 잠금 장치가 안전하게 걸렸는지 확인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쪽에 있는 잠금 장치를 만지며 놀기 시작했다. 조금씩 힘을 써서 앞으로 뒤로 딸깍거렸는데 그런데도 다스 부인은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의 한쪽 끝에 치우친 자세로 약간 구부정하게 앉아 아무에게도 쌀튀밥을 먹어보라고 권하지 않았으며 그 양옆에 앉은 로니와 티나는 밝은 연녹색 껌을 씹고 있었다. 저길 봐! 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을 때 보비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도로에 줄지어 선 키 큰 나무를 가리켰다. 저길 봐! 원숭이다! 로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와! 원숭이들이 나뭇가지에 떼지어 앉아 있었다. 녀석들은 윤이 나는 검은 얼굴, 은색 몸뚱이, 일직선으로 뻗은 눈썹, 갈기가 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기다란 회색 꼬리가 나뭇잎 사이에 밧줄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중 몇 마리가 가죽같이 검은 손으로 자기 몸을 긁거나 발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를 빤히 쳐다보았다. 우린 저것들을 하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아주 흔한 놈들이에요. 카파시시가 말했다. 그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원숭이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로 뛰어내렸다. 그 바람에 카파시시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또 다른 녀석이 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가 휙 도망갔다.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손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동물원 바깥에서는 원숭이를 본 적이 없다고 다스씨가 설명했다. 그는 사진을 찍게 차를 세워달라며 카파시시에게 부탁했다. 다스씨가 망원 렌즈를 조정하는 동안 다스 부인은 밀집 가방에 손을 넣어 무색 매니큐어 병을 꺼냈다. 그리고 집게 손가락 끝에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엄마, 나도 해줘. 엄마 좀 가만둘 수 없니? 그러고는 손톱을 호호 불면서 몸을 약간 돌렸다. 너 때문에 잘 안 되잖아. 딸아이는 인형의 플라스틱 몸체에 입힌 앞치마의 단추를 열심히 채웠다 풀었다 했다. 다 됐어요. 다스씨가 렌즈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차는 먼지투성이 길을 달렸기 때문에 적잖이 덜컹거렸고 그래서 그들은 가끔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래도 다스 부인은 계속해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 카파시시는 차가 좀 더 부드럽게 나아가기를 바라며 가속 페달을 밟은 발의 힘을 약간 뺐다. 그가 변속 기어로 손을 뻗으면 조수석에 앉은 아이가 털이 안 난 무릎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방해되지 않게 협조해 주었다. 이 사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피부가 약간 더 희다는 점이 카파시시의 눈길을 끌었다. 아빠, 이 차는 운전석이 왜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다. 바보야, 여기선 다 그래. 로니가 말했다. 동생을 바보라고 부르면 안 돼. 다스씨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카파시시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아, 그렇죠.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카파시시가 말했다. 도로 저 앞에 언덕바지가 나타나자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어를 다시 변속하고 차의 속력을 높였다. 댈러스에서 보았습니다. 운전대가 왼쪽에 있더군요. 댈러스가 뭐예요? 티나가 이제는 알몸이 되어버린 인형으로 카파시시의 좌석 뒤를 탁탁 치며 물었다. 방영이 끝난 텔레비전 드라마야. 다스씨가 설명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형제자매 같아. 한 줄로 늘어선 대추야자를 지날 때 카파시시는 생각했다. 다스 부부는 부모가 아니라 큰형이나 큰언니처럼 행동했다. 두 사람은 마치 그날 하루만 아이들을 맡기로 한 사람들 같았다. 자기 자신 이외의 존재에 정기적으로 책임을 떠맡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다스 씨는 렌즈 뚜껑과 여행 안내 책자를 톡톡 치다가 이따금 엄지손톱을 책장에 대고 쭉 문질러서 긁히는 소리를 냈다. 다스 부인은 계속해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아직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었다. 티나는 가끔씩 자기 손톱에도 매니큐어를 칠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어느 한 시점에서 다스 부인은 매니큐어 한 방울을 아이의 손톱에 살짝 떨구어 준 다음 매니큐어 병을 다시 밀집 가방 안에 넣었다. 이 차 에어컨 안 나오죠?
그녀가 여전히 손톱을 호호 불면서 물었다. 티나 쪽 창은 고장이 나서 유리창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불평하지 마, 다스씨가 말했다. 별로 안 덥잖아. 에어컨 있는 차를 고르라고 말했잖아. 다스 부인이 말했다. 왜 이러는 거야, 라지? 고작 몇 루피 아끼려고? 그래서 가게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데? 50센트? 그들의 억양은 카파시 씨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다. 댈러스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카파시 씨, 사람들에게 매일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 좀 지겹지 않나요? 다스 씨가 자기 쪽 창문을 끝까지 다 내리면서 물었다. 저기 차를 좀 세워주겠어요? 저 사람을 찍고 싶어요. 카파시 씨가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고 다스 씨는 더러운 터번을 머리에 두른 맨발의 남자를 찍었다. 그 남자는 곡식 자루를 실은 숫송아지 2마리가 끄는 수레의 맨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와 송아지 모두 수척했다. 뒷좌석에 앉은 다스 부인은 반대편 창을 통해 하늘을 쳐다보았다. 거의 투명해 보이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실은 이번 관광 안내에 기대가 큽니다. 카파시 씨가 다시 운전을 하며 말했다. 대양신 사원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혜택인 셈이죠. 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안내를 해요.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죠? 다스 씨가 물었다. 병원에서 일합니다. 의사인가요?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와 함께 일해요. 통역사로요. 의사가 왜 통역사가 필요하죠? 그 의사에겐 구자라트 출신 환자들이 많아요. 제 아버지도 구자라트인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구자라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의사도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자기 병원에서 일하자고 한 거죠. 환자들이 말하는 걸 통역해달라고요. 재밌네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다스 씨가 말했다. 카파시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그저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 낭만적인걸요? 다스 부인이 오랜 침묵을 깨고 꿈꾸듯이 말했다. 분홍빛이 어린 갈색 선글라스를 밀어 올려 작은 왕관처럼 머리 위에 썼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백미러에 비친 카파시 씨의 눈과 마주쳤다. 연한 색을 띤 약간 작은 그녀의 눈은 서로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는데도 개슴츠레했다. 다스 씨가 목을 길게 뽑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떤 점이 아주 낭만적이라는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그녀가 잠시 이마를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카파시 씨, 껌 하나 드릴까요?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스 부인은 밀짚 가방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그에게 녹색과 흰색의 줄무늬 포장지에 든 네모난 껌을 주었다. 카파시 씨가 그 껌을 입안에 넣자마자 끈적하고 달콤한 액체가 혀에 퍼졌다. 카파시 씨, 일 얘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다스 부인이 말했다. 뭘 알고 싶으십니까, 부인? 모르겠어요. 그녀가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 나서 쌀튀밥을 아작아작 씹으며 입가에 묻은 겨자기름을 혀로 핥았다. 흔히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차창으로 들어온 햇빛을 피해 얼굴을 기울이더니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머리에 그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목에 통증이 있다며 의사를 찾아왔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자기 목구멍에 기다란 빨대가 걸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통역해주자 의사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었죠. 참 멋지네요. 예, 카파시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의지하는군요. 다스 부인이 말했다. 생각에 잠겨 혼잣말 하듯이 천천히 말했다. 어느 면에서는 의사보다 더 의지하는군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글쎄요. 예를 들면 의사에게 그 고통이 빨대가 걸린 느낌이 아니라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환자는 당신이 의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모를 테고 의사도 당신이 틀린 말을 했다는 걸 모르겠죠. 책임이 막중한 일이에요. 맞아요, 가파시 씨. 막중한 책임을 맡은 거예요. 다스 씨가 동의했다. 카파시 씨는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멋진 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 생각에는 보람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질병을 통역하는 일에서 고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어오른 뼈에 대한 다양한 증상이나 위와 장의 수많은 경련 증상,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른 손바닥 반점에 대한 증상을 그저 열심히 통역하는 일일 뿐이었다. 자기 나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의사는 나팔바지를 좋아했으며 국민회의파에 대한 썰렁한 농담을 즐겨했다. 좁고 퀴퀴한 병원에서 함께 일했는데 까맣게 때가 탄 선풍기 날개가 머리 위 천장에서 부지런히 돌아가는데도 양복점에서 맞춘 카파시 씨의 멋진 옷이 땀으로 몸에 달라붙었다. 그 직업은 실패의 징후였다. 젊은 시절 그는 외국어에 흠뻑 빠진 학자였고 각종 사전을 폭넓게 수집한 장서가였다. 그는 외교관과 고위 관리를 상대하는 통역사가 될 꿈을 꾸었다. 사람들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자신만이 양쪽 모두를 이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부모님이 배필을 정해서 결혼시키기 전에는 밤이면 공책에다 단어의 공통 어원을 쭉 적어나갔다. 그러자 어느 시점에선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는 힌두어, 벵고러, 오리아어, 구자라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럽어 단어들만이 기억 속에 남았고 그것도 잔 받침, 의자 같은 맥락 없이 떠오르는 단어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대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인도어가 아닌 언어는 영어가 유일했다. 카파시 씨는 그게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는 자신의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럼에도 영어는 관광 안내에 유용했다. 큰아들이 7살 때 장티푸스에 걸린 뒤부터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다. 아들의 병이 그 의사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에 카파시 씨는 그래머 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점점 늘어나는 과도한 치료비를 돈 대신 통역일로 지불했다. 결국 아들은 어느 날 저녁에 심한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엄마 품에 안겨 죽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례 비용을 치러야 했고 큰 터울 없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더 크고 더 새 것인 집도 장만해야 했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켜야 했고 좋은 구두와
텔레비전도 필요했고 아내를 위로하고 또 아내가 자면서 울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그래머 스쿨에서 받는 돈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받아들였다. 카파시 씨는 아내가 통역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내는 남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가 나름의 사소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분하게 여겼다. 아내는 그의 직업을 언급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의사조수라는 말을 썼다. 마치 통역 과정이 환자의 체온을 재거나 환자용 변기를 갈아주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듯이 말이다. 아내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고 그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카파시 씨는 다스 부인이 자신의 직업에 큰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에 우쭐해졌다. 아내와 달리 그녀는 그 일의 지적인 면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낭만적이라는 말도 했다. 낭만적인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묘사할 때는 그 말을 썼다. 자신과 아내가 서로 안 맞듯이 다스 부부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들 부부도 3명의 자식과 10년간의 생활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을지도 몰랐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존재하는 말다툼, 무관심, 긴 침묵 같은 징후를 이들 부부에게서도 알아차렸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던 관심을 그녀가 갑자기 자신에게 표현한다는 사실에 약간 도취되었다. 그녀가 낭만적이라는 말을 할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자 도취된 느낌이 더 커졌다. 카파시 씨는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에 무릎 부분이 약간 늘어진 갈색 바지가 아니라 이 회색 바지를 고른 것이 참 다행이었다. 때때로 백미러를 통해 다스 부인을 흘끗 쳐다보았다. 얼굴뿐만 아니라 두 가슴 사이의 딸기 아플리케와 금빛 갈색의 목울대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도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다스 부인에게 다른 환자의 이야기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척추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한 젊은 여자. 모반에서 털이 나기 시작한 신사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스 부인은 손톱 밑동에 초승달처럼 생긴 조그만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그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다른 일도 더 얘기해달라고 했다. 아이들은 나무에 있는 원숭이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데 열중하느라 조용했고 다스 씨는 여행 안내 책자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카파시 씨와 다스 부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30분이 흘러갔고 점심을 먹으려고 튀김과 오믈렛 샌드위치를 파는 도로변 식당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평소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보통의 경우 카파시 씨는 관광 안내 중에 찾아오는 이 시간을 기다리곤 했는데 평화로이 앉아서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자리에 흰색과 오렌지색 술이 달린 빨간 파라솔 아래 다스 가족이 함께 앉아서 삼각 모자를 쓰고 종종 걸음을 치는 웨이터에게 주문하는 동안 카파시 씨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옆 테이블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카파시 씨, 잠깐만요. 여기 자리가 있어요. 다스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는 티나를 자기 무릎에 앉히면서 합석을 권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망고 주스와 샌드위치,
통밀가루 반죽을 입힌 양파튀김과 감자튀김을 먹었다. 다스 씨는 오믈렛 샌드위치를 2개 먹은 다음 음식을 먹는 가족의 모습을 여러 장 찍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그가 사진 찍기를 멈추고 카메라에 새 필름을 넣으면서 카파시 씨에게 물었다. 30분쯤 더 가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근처의 나무에 많이 있는 원숭이를 본다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자리를 떴고 그 때문에 다스 부인과 카파시 씨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생겼다. 다스 씨는 카메라를 얼굴에 갖다 대고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혀는 한쪽 입가에 삐죽 나와 있었다. 미나, 좀 어색해 보여. 카파시 씨에게 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봐. 그녀는 그렇게 했다. 카파시 씨는 그녀의 피부에서 위스키와 장미 향수가 뒤섞인 듯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땀 냄새를 맡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합성 섬유 소재의 셔츠 아래 땀이 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숨에 망고 주스를 다 마시고 나서 자신의 은발을 양손으로 매만졌다. 주스 몇 방울이 턱으로 흘러내렸다. 혹시 다스 부인이 보지는 않았을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보지 못했다. 카파시 씨,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녀가 밀집 가방 안을 뒤져 뭔가를 찾으며 물었다. 제 주소 말입니까? 주소를 알아야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영화 잡지에서 급히 찢어낸 종이 조각을 건넸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글이 많은 데다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유칼립투스 아래서 포옹하는 조그만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백은 많지 않았다. 카파시 씨가 주소를 조심스럽게 또렷한 글씨로 쓰자 종이가 동그랗게 말렸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쓰며 병원에서 통역을 하는 그의 생활을 물어보리라. 그러면 그는 가장 재미있는 일화만 골라서 그녀가 뉴저지의 집에서 읽으며 활짝 웃음을 터뜨리게 될 일화만 골라서 유창하게 답장을 하리라. 때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내보일 것이고 그도 그와 같은 자신의 얘기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둘의 우정은 자라나고 풍성해지리라. 빨간 파라솔 아래서 양파튀김을 먹고 있는 2사람의 사진을 간직하리라. 그는 그 사진을 러시아어 문법책 안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음이 이렇게 달리는 동안 카파시 씨는 부드럽고도 기분 좋은 흥분을 경험했다. 마치 오래전에 수개월 동안 사전을 찾아가며 번역해서 마침내 프랑스 소설이나 이탈리아 소네트의 한 구절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단어들을 차례차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경험한 느낌과 비슷했다. 그런 순간이면 카파시 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온당하고 모든 고생에는 보답이 따르며 인생의 모든 실수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믿곤 했다. 그가 다스 부인으로부터 듣게 될 약속이 지금 그의 마음을 똑같은 믿음으로 채웠다. 카파시 씨는 주소를 다 쓴 다음 종이 조각을 돌려주었는데 그러자마자 혹시 이름을 잘못 쓰지 않았을까? 그의 집 우편번호 숫자를 실수로 뒤바꾸어 쓴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편지가 도중에 분실되거나 사진이 오리사 지역 어딘가에서 맴돌다가 도착하지 않거나 가까이 배달되었는데도 결국 손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자신이 주소를 정확히 썼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쪽지를 다시 달라고 할지 생각해 보았으나 다스 부인은 이미 그 쪽지를 잡동사니가 뒤섞인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2시 30분에 코나라크에 도착했다. 사암으로 세운 그 사원은 전차 모양의 웅장한 피라미드형 구조물이었다. 인생의 위대한 스승인 태양에 바쳐진 사원인데 매일 하늘을 가로지으며 여행을 하는 태양이 이 인상적인 건축물의 삼면을 비추며 지나갔다. 하단부의 북면과 남면에는 24개의 거대한 바퀴가 조각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말 7마리가 끌었는데 마치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힘찬 모습이었다. 사원이 가까워져 오자 카파시시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 사원은 서기 1243년과 1255년 사이에 장인 1200명의 노력으로 지어졌는데 강가 왕조의 위대한 왕이었던 나라심 하데바 1세가 이슬람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했다. 사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0.7제곱킬로미터라고 나와 있군요. 다스 씨가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꼭 사막 같아요. 로니가 말했다. 아이의 눈은 사원 너머 사방으로 뻗은 모래밭을 둘러보고 있었다. 한때 여기서 북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서 찬드라바가 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라버렸어요. 카파시시가 시동을 끄면서 말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사원을 향해 걸어갔다. 먼저 계단 양옆에 있는 사자 한 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했다. 그 다음 카파시시는 전차의 바퀴로 그들을 데려갔다. 지름이 약 2.5m로 그 어떤 사람 키보다도 컸다. 이 바퀴들은 인생의 바퀴를 상징한다고 한다. 다스 씨가 책자를 읽었다. 창조, 보존, 깨달음의 성취라는 순환을 나타낸다. 멋진데? 그는 책장을 넘겼다. 바퀴는 각각 8개의 두꺼운 바퀴살과 가는 바퀴살로 나뉘는데 이것은 하루를 8등분한 것이다. 바퀴의 테두리에는 새와 동물 그림이 새겨진 반면 바퀴살의 원형 도들새김에는 다채로운 자세의 주로 선정적인 포즈의 여자가 새겨져 있다. 그가 읽은 부분은 알몸의 남녀가 서로 얽혀 다양한 자세로 성행위를 하는 무수히 눈에 띄는 프리즈를 말하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무릎으로 연인의 허벅지를 영구히 감싼 채 남자들의 목에 꼭 매달려 있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의 여러 장면, 사냥과 무역, 활과 화살과 함께 새겨진 죽어가는 사슴, 손에 칼을 든 채 행진하는 전사들의 모습 등이 눈에 띄었다. 수년 전에 사원을 돌무더기로 메웠기 때문에 이제는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카파시시가 데려온 모든 관광객이 그러했듯이 그들 또한 외부만 보면서도 감탄했다.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각각의 면들을 살펴보았다. 다스 씨는 사진을 찍느라 뒤에 처졌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며 앞으로 달려갔다. 특히 한 쌍의 나가미투나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는데 카파시시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뱀인 이 쌍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산다고 전해진다는 말을 해주었다. 카파시시는 그들이 이 사원을 좋아해서 기뻤다. 특히 다스 부인이 큰 흥미를 보여서 기뻤다. 그녀는 매번 서너 걸음 옮긴 다음 멈춰서서 조각된 연인과 코끼리의 행렬, 상체를 드러낸 채 북을 두드리는 여자 음악가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카파시시는 수없이 자주 이 사원에 왔지만 자신도 상체를 드러낸 여자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발가벗은 아내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문득 떠올랐다. 사랑을 나눌 때조차도 아내는 블라우스의 천을 서로 묶거나
패티코트의 끈을 허리에 묶곤 했다. 그는 아내의 종아리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카파시시만을 위한 것인 양 걷고 있는 다스 부인의 종아리를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지금 같은 경우가 아내를 두고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전에도 자신이 관광 안내를 맡은 미국이나 유럽 여자들의 맨살이 드러난 팔다리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다스 부인은 달랐다. 오직 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안내 책자에 계속 콜을 받고 있거나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어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다스 부인은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카파시시는 그녀와 둘이서만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의 옆에서 걸어가는 게 긴장되었다.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에 정신이 팔려 사진을 한 장 더 찍자며 자세를 잡아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무시했고 남이라도 되는 듯 무심히 아이들 곁을 지나쳐갔다. 카파시시는 그녀에게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앞으로 걸어가 늘 그래왔듯이 태양신 수리아의 실물 크기 청동화신 세계를 찬탄하며 바라보았다. 그 청동화신은 사원 정면의 벽감에서 튀어나와 있었는데 각각 새벽의 태양, 정오의 태양, 저녁의 태양을 맞이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정교한 머리 장식을 쓰고 나른해 보이는 가늘고 긴 눈을 감고 있었고 알몸 가슴에는 사슬과 부적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들의 회녹색 발 주위에는 방문객들이 바친 히비스커스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원의 북쪽 벽에 있는 마지막 조각상은 카파시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수리아는 하루의 고된 일과로 지쳐서 피곤한 표정을 띄었으며 다리를 가부좌 자세로 포갠 채 말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심지어 그가 탄 말의 눈도 졸린 기색이었다. 그의 몸 주위에는 둘씩 짝을 이룬 여자들이 더 작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모두 엉덩이를 한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저건 누구죠? 다스 부인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스타 찰라 수리아입니다. 카파시시가 말했다. 지는 태양이죠. 이것도 2시간쯤 지나면 해가 지나요? 그녀는 네모난 굽이 달린 신발 한 짝에서 발을 빼내 발가락을 다른 다리의 종아리에 비벼댔다. 그렇습니다. 다스 부인은 잠시 선글라스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썼다. 깔끔하네요. 카파시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다스 부인이 수리아의 아름다움, 수리아의 힘을 이해했기를 바랐다. 앞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인도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녀는 그에게 미국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러한 편지 교환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꿈을 실현해 줄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역사로 일하고 싶어 했던 그의 꿈말이다. 그는 그녀의 밀집 가방에 눈길을 던졌다. 여러 가지 내용물 사이에 그의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기뻤다. 그녀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그려보자 기분이 급격히 우울해졌다. 그 때문에 두 발로 그녀를 안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리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포옹한 자세로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얼어붙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스 부인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언제 미국으로 돌아갑니까? 그가 예사로운 말로 들리게 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열흘 뒤에요. 그는 계산해 보았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 사진을 현상하는데 일주일, 편지를 쓰는데 며칠, 그 편지가 항공 우편으로 인도에 도착하는데 2주일. 계산을 해보니 지체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대략 6주 뒤면 다스 부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었다. (4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카파시 씨가 그 가족을 차에 태우고 샌디빌라 호텔을 향해 떠날 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기념품 가게에서 산 화강암으로 만든 소형 전차 바퀴 모형을 손에 올려놓고 굴리며 놀았다. 다스 씨는 안내 책자를 계속 읽었다. 다스 부인은 티나의 머리를 빗으로 풀고 조그마한 양 갈래머리로 따았다. 카파시 씨는 이들을 차에서 내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다스 부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기까지 6주 동안의 기다림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티나의 머리에 고무줄을 묶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백미러로 훔쳐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광 안내를 조금 더 끌 수 있을지 궁리했다. 평소에는 지름길을 이용해서 신속히 프리로 돌아갔다. 얼른 집에 돌아가서 백단유 비누로 손발을 씻고 석간신문을 보며 아내가 침묵 속에서 가져다주는 차 한 잔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체념한 아내의 침묵을 생각하자 새삼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때 그는 우다야기리와 칸다기리의 언덕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땅을 파내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수도자의 석굴 수십 개가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곳이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카파시 씨는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에도 나와 있네요. 다스 씨가 말했다. 차이나교 왕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만들었군요. 그럼 가볼까요? 카파시 씨가 물었다. 그는 도로의 갈림길에서 멈춰섰다.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스 씨가 고개를 돌려 다스 부인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 다 어깨를 으쓱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이들이 구호처럼 외쳤다. 카파시 씨는 안도감으로 쾌재를 부르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렸다. 그곳 언덕에 도착하고 나면 다스 부인에게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미소가 참 아름답네요 하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그녀의 딸기 블라우스를 칭찬해 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다스 씨가 바삐 사진을 찍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나무가 우거진 가파른 길에서 둘로 나누어진 언덕에 도착했을 때 다스 부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 길을 따라서 나뭇가지 위는 물론이고 돌 위에도 수많은 원숭이들이 앉아 있었다. 원숭이들은 앞으로 내민 다리를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두 팔을 무릎에 얹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다리가 아파. 그녀가 자석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난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 다스 씨가 말했다. 당신이 사진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있다고 생각해줘. 오늘 찍은 사진에서 한 장을 올해 크리스마스 카드로 쓸 거야. 그런데 태양신 사원에서는 우리 5이 다 나오는 사진을 찍지 못했어. 이번엔 카파시 씨가 찍어줄 거야. 난 가지 않겠어.
아무튼 저 원숭이들이 무지 기분 나빠. 이 원숭이들은 해를 끼치지 않아. 다스씨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카파시 씨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렇죠? 원숭이들은 배가 고플 뿐이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카파시 씨가 말했다. 먹을 것으로 약을 올리지만 않으면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다스 씨는 아이들과 함께 좁은 골짜기로 향했다. 두 남자아이는 양 옆에서 걷게 하고 어린 딸은 목마를 태웠다. 카파시 씨는 그곳에 있는 다른 유일한 관광객인 일본인 남녀 한 쌍과 함께 그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본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어 마지막 사진을 찍고 가까이에 세워둔 차를 타고 떠났다.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원숭이 몇 마리가 부드럽게 우우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납작한 검은 손과 발로 걸어서 길 위로 올라왔다. 어느 시점에선가 원숭이 무리가 다스 씨와 아이들을 둥글게 에워쌌다. 티나는 기뻐하며 비명을 질렀다. 로니는 아빠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보비는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진 굵은 막대기를 주워들었다. 보비가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자 원숭이 한 마리가 다가와 그 막대기를 낚아채더니 몇 번 땅바닥에 내리쳤다. 난 저기 가봐야겠습니다. 카파시 씨가 자기 쪽 차문의 잠금 장치를 풀면서 말했다. 석굴에 대해 설명할 게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다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내려서 카파시 씨 옆으로 들어와 앉았다. 라지에게 관광 안내 책자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될 거예요. 다스 부인과 카파시 씨는 함께 앉아서 앞 유리창을 통해 보비와 원숭이가 막대기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용감한 아이군요. 카파시 씨가 말했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는 그의 애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지의 애가 아니라고요. 저 아이는 라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카파시 씨는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셔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가 언제나 들고 다니는 조그만 연꽃 향유통을 꺼낸 다음 이마의 세 군데에 발랐다. 다스 부인이 지켜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대신 형체가 점점 작아지는 다스 씨와 아이들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모습과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모습과 그들 주위를 점점 더 많은 수의 원숭이가 둘러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놀라셨나요? 그녀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그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쉽게 추측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카파시 씨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는 연꽃 향유통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8년 동안 비밀로 지켰어요. 그녀는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듯이 턱을 약간 기울이며 카파시 씨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말했어요. 카파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몹시 목이 말랐다. 그의 이마는 향유 때문에 따뜻하고 약간 무감각했다. 다스 부인에게 물 한 모금만 마시자고 부탁할까 생각했으나 곧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우린 아주 어릴 때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뭔가를 찾으려고 밀짚 가방 안으로 손을 넣더니 쌀티밥 봉지를 꺼냈다. 좀 드시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그녀는 쌀티밥을 한 줌 입에 털어 넣은 다음 몸을 약간 더 깊이 좌석에 묻으며 카파시 씨로부터 시선을 돌려 자기 쪽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우린 대학에 다닐 때 결혼했어요. 그가 청혼했을 땐 고등학생이었고 우린 물론 같은 대학에 다녔어요. 그 당시엔 단 하루라도, 아니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걸 참지 못할 정도였어요. 부모님들끼리 같은 동네에 사는 가장 친한 사이였답니다. 평생을 주말마다 우리 집이나 라지의 집에서 서로 만났죠. 부모님들이 우리의 결혼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위층에서 함께 놀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뭘 하든 가만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얼마간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에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부모님들이 아래층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가 위층에서 한 일들은,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카파시 씨? 대학에서 모든 시간을 라지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녀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다. 라지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거나 지나가는 생각이나 걱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제 세계의 반대편인 인도에서 살지만 아무튼 부모님에게 친밀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너무 일찍 결혼하고 그 모든 결혼 생활의 무게에 짓눌렸다. 너무 빨리 아이를 가졌으며 아이를 보살피고 우유병을 데우고 아이를 팔에 안고 체온을 재야 했다. 반면에 라지는 스웨터에 코듀로이 바지 차림으로 직장에 나가 학생들에게 암석이나 공룡에 대해 가르쳤다. 첫 아이를 가진 다음 그녀는 짜증이 늘고 쩔쩔매게 되고 살이 쪘지만 라지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피곤했다. 점심을 먹자거나 맨해튼에서 쇼핑을 하자는 한두 명뿐인 대학 친구들의 초대도 거절했다. 결국 그 친구들도 더는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는 장난감에 둘러싸인 아이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야 했는데 장난감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자리에 앉다가 움찔 놀라기도 했다. 늘 불만스럽고 피곤했다. 로니가 태어난 이후로 부부는 아주 가끔씩만 외출했고 좋은 오락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하지만 라지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로니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까부는 시간을 기다렸다. 어느 날 라지가 그녀가 한번 보기는 했지만 기억에는 없는 펀자브 출신의 친구가 뉴브런즈 위크 지역에서 일자리 면접을 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그들의 집에서 지낼 거란 얘기를 했을 때 그녀는 크게 화를 냈다. 보비는 그 친구가 런던의 제약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입에 물고 놀 수 있는 고무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린 소파 위에서 임신되었다. 그러는 동안 로니는 놀이 울타리에서 나오고 싶어 마구 울어댔다. 그녀가 커피를 끓이려는 때 빳빳한 군청색 양복을 입은 그 친구가 등을 살짝 만지는 순간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로 재빨리 사랑의 행위를 했다. 끝난 뒤 라지가 항상 짓던 의미심장한 표정이나 미소도 없었다. 다음날 라지는 그 친구를 차로 JFK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펀자브 출신 여자와 결혼하여 지금도 런던에서 살고 있으며 이 부부는 매년 라지 미나 부부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데 봉투 속에는 각자 가족 사진을 동봉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보비의 아빠라는 사실을 모른다.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죄송한데요, 다스 부인.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까? 이윽고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을 때 카파시 씨가 물었다. 제발 다스 부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28살이에요. 아마 당신에겐 내 나이 또래의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부모뻘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파시 씨는 당황스러웠다.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그녀를 향한 감정이 약간 사그라졌다. 당신의 재능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녀가 봉지 윗부분을 접지도 않은 채 다시 쌀튀밥을 가방 안에 넣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카파시 씨가 말했다. 모르시겠어요? 8년 동안 나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라지는 물론이고 어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라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카파시 씨, 해줄 말이 없나요? 무엇을 말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내 비밀에 대해서. 그 때문에 겪는 이 심란하고 무거운 기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라지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카파시 씨, 내 마음속엔 이것들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끔찍한 충동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소유한 것을 모두 창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텔레비전, 아이들,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파시 씨, 해줄 말이 없어요? 난 그게 당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스 부인, 내 직업은 관광 안내입니다. 그것 말고요. 다른 직업인 통역사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언어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 통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겠죠. 이 얘기를 한 게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항상 무겁고 심란한 이 마음에 지쳤다는 뜻이에요. 8년이에요. 카파시 씨,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적절한 말로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 뭔가 치료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는 빨간색 체크무늬 스커트에 딸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도 아이들도 사랑하지 않는 30이 안 된 나이에 이미 삶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린 여인을 말이다. 그녀의 고백은 그를 우울하게 했다. 특히 티나를 목말 태운 채 좁은 길의 꼭대기에 올라선 다스 씨를 생각하면 더욱더 우울해졌다. 그는 한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미국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언덕의 돌을 깎아내서 만든 고대 수도자의 석굴을 부지런히 사진 찍고 있었다. 카파시 씨는 흔해 빠지고 사소한 비밀을 통역해달라는 다스 부인의 부탁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과는
많이 달랐다. 환자들은 눈이 멀게져서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잠을 못 이루거나 숨을 쉬기 어렵거나 쉽게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통을 말로 전달할 수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카파시 씨는 다스 부인을 돕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다. 어쩌면 다스 씨에게 진실을 고백하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걸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정직은 분명 그녀의 표현대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부부간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에 이르기 위해 가장 분명한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다스 부인, 당신이 느끼는 건 정말 고통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겨자기름이 프로스티 핑크색 입술에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으나 카파시 씨를 쏘아보는 동안에 어떤 확실한 깨달음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짓뭉개진 기분이었다. 그 순간 그는 다스 부인은 자신을 적절히 모욕할 만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좁은 길을 걸어오르기 시작했다. 네모난 나무급 신발 탓에 약간 뒤뚱거리며 밀짚 가방에 손을 넣어 쌀티밥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티밥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서 땅바닥에 지그재그로 흔적을 남겼다. 그러자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 조그마한 하얀 곡물을 개걸스레 주워 먹었다. 더 먹고 싶은 욕심에 그 원숭이가 다스 부인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다른 원숭이들도 합류해서 부드러운 꼬리를 끌며 그녀 뒤를 따르는 원숭이 수는 곧 5-6마리나 되었다. 카파시 씨는 차에서 나왔다. 소리를 질러 주의를 주고 싶었으나 원숭이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면 그녀가 겁을 낼 거라는 걱정이 들었다. 균형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녀의 가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칠지도 몰랐다. 그는 원숭이들을 위협하여 쫓아낼 생각으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좁은 길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스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전히 티밥을 졸졸 흘리며 계속 걸었다. 비탈진 길의 꼭대기 가까이에 위치한 땅딸막한 돌기둥이 정면에 늘어선 여러 개의 석굴 앞에서 다스 씨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석굴의 통로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기다려! 다스 부인이 소리쳤다. 나도 왔어. 티나가 발짝발짝 뛰었다. 엄마가 온다. 좋았어. 다스 씨가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딱 맞춰왔어. 카파시 씨에게 우리 5명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지. 카파시 씨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나뭇가지를 마구 휘둘러 주위가 산만해진 원숭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게 했다. 보비는 어디 있지? 다스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다스 씨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모르겠는데. 로니, 보비는 어딨니? 로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보비는 어디 있냐고. 다스 부인이 날카롭게 되풀이했다.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들은 보비의 이름을 부르며 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처음에는 함께 소리쳐 불렀기 때문에 보비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윽고 비탈진 길의 약간 아래쪽 나무 아래에서 보비를 발견했을 때 보비는 10마리가 넘는 원숭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원숭이들은 기다란 검은 손가락으로 아이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다스 부인이 흘린 쌀티밥이 그의 발밑에 흩어져 있었고 원숭이 몇 마리가 손으로 긁어 모으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몸은 굳었고 놀란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맨살이 드러난 먼지투성이의 다리는 붉게 부풀어 올랐는데 조금 전에 그가 준 막대기를 받아든 원숭이가 그 막대기로 계속해서 다리를 때렸던 것이다. 아빠, 원숭이가 보비를 때리고 있어요. 티나가 말했다. 다스 씨는 그의 반바지 앞부분에 손바닥을 닦았다. 긴장한 탓에 예기치 않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말았다. 필름이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원숭이들을 자극했고 그러자 막대기를 든 원숭이는 더 열중하여 보비를 때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원숭이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카파시 씨! 그가 한쪽 곁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린 다스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어떻게 좀 해봐요. 제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카파시 씨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허이허이 하며 원숭이를 쫓아냈다. 그래도 남아있는 원숭이들에게는 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발을 쿵쿵 굴려서 겁을 주었다. 원숭이들은 침착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물러났는데 고분고분했지만 겁을 집어먹은 표정은 아니었다. 카파시 씨는 보비를 안아들고 엄마와 아빠, 형제들이 서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보비를 안고 오는 동안 그는 아이의 귀에 대고 비밀을 속삭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보비는 얼이 빠진 상태로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며 막대기로 맞은 다리 부위에서는 살갗이 터져 피가 약간 스며나왔다. 카파시 씨가 보비를 부모에게 건네자 다스 씨는 아이의 티셔츠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차약물을 바르게 씌워주었다. 다스 부인은 밀집 가방에서 일회용 밴드를 찾아내서 아이의 무릎에 난 상처에 붙여주었다. 로니는 동생에게 껌 하나를 내밀었다. 얘는 괜찮아요. 겁이 좀 난 것뿐이에요. 그렇지 보비? 다스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휴, 어서 여길 떠나자. 다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가슴에 딸기 장식위로 발장을 끼고 있었다. 이곳은 왠지 오싹해. 그래, 호텔로 돌아가자 당장. 다스 씨가 맞장구 쳤다. 가엾은 포비. 다스 부인이 말했다. 잠깐 이리 오렴. 엄마가 머리를 만져줄게. 밀집 가방 안으로 다시 손을 넣은 그녀는 이번에는 머리빗을 꺼냈다. 그리고 반투명한 차약모의 가장자리 주위에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머리빗을 휙 꺼낼 때 카파시 씨의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며 날아가 버렸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카파시 씨뿐이었다. 그는 종이 조각이 미풍에 높이 높이 날아올라가 지금은 원숭이들이 앉아있는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원숭이들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근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카파시 씨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이것이 자신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다스 가족의 사진임을 알았다.